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27일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요,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쳐서 180석을 확보했죠. 그렇게 엄청난 그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들 안 나오겠습니까? 특히 이제 송 의원의 경우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하고 싶다, 그런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요, 이 개헌론, 개헌, 이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 혹은 과업의 하나다, 이렇게 이미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예. 물론 아직은 민주당 차원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요,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이 개헌을 시도할 겁니다. 개헌선이 200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180석밖에 안 되지만은요, 우호 세력까지 다 합치면 한 190석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석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지난달 6일에 느닷없이 개헌안이 발의가 됐죠.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개헌을, 거기다가 국민 100만 명 이상도 되는 그 국민도 발의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국민 참정권을 확대한다, 국민 발언권 운운하지만은요, 그렇게 느닷없이 개헌안을 내놓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앞으로 정부 여당이 이 개헌을 시도할 때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특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개헌 내용입니다. 작년 아니고 재작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그 개헌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그 개헌안은 아주 좌편향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제 개헌이 시도된다면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 의석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조심했겠지만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냐? 아마 국채, 정체를 뒤바꿔 놓겠다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 욕심대로라면 인민민주주의 통제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키로는 그렇습니다. 통제경제 이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 그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아름다운 용어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 공유 경제 체제, 민족 평화 경제 체제, 민족 공동체 경제 체제, 또 민주주의가 또 영적 꺼림직하다면 그 사람들 전번에 개헌하는 애 국민 대신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사람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요, 이런 개헌을 시도할 낌새라도 보이면 자유우파 국민들은 온몸으로라도 맞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우호 세력들은요, 이 사람들이 능히 그런 일을 시도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대응 방법, 대응 수단, 이걸 마련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요, 한번 바꾸고 나면요, 특히 국채 정책을 바꾸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행 헌법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 그 종가가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1789년 4월 30일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231년 동안 대통령제가 잘 작동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두 가지만 꼽으라면 그 하나가 연방제라는 사실, 또 하나는 정당체제가 아주 느슨한 정당체제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공법학자이고 또 정치학자인 칼 레벤스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그 특수성 때문에 국경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되고 만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미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특히 유럽 같은데요. 의원 내각제 국가, 여기서는 정당 체제가 굉장히 강력한, 강고한 중앙당 체제거든요. 여기 갔다가 이식이 안 됩니다. 이식이 안 되죠. 우리 지금까지 대통령제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통령제 하에서요. 이렇게 강력한 중앙당 체제를 갖춘 정당이 같이 병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시적인 권력 투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상권 분립제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안에 서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도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 대통령제도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형의 그 정당 체제가 있으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 대통령과 여당이 한 편이 되고 야당이 다른 편이 돼가지고 끝없이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한국적인 정치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한국 의회는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 중앙당 중심의 이 정당 체제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절대로 우리는 이 중앙당 체제 포기하지 못해 뭐 이렇게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제를 포기해야죠. 뭐 의원 내각제로 한다든지 이원 집정제로 한다든지 뭐 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나마 우리의 그 현행 5년 단임제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신에요. 정치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그게 문제죠. 대통령들은 뭐 역대 다 그렇습니다만은 5년밖에 안 되는 그 임기 동안에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역사적인 또 국민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책무를 다 하는데 거기다 온 정열을 쏟는 게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정당들은요. 이 의회 정치를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가는데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권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정권 투쟁을 벌이는 거죠. 권력 투쟁.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측면이 바로 그겁니다. 권력 투쟁. 이 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요. 제도의 희생자다. 이렇게 볼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 정치인이나 정당의 인식, 의식, 뭐 행태, 그 철학 이런 수준이 너무 저급하다는 데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헌을 한다. 이러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뭐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정당들이 정치인들이 공적인 사명, 책무 이런 건 팽개쳐놓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국회의원들뿐 아니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실세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요. 개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이 감안된 개헌. 그렇죠.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못 따라가는데 덜컥 개헌부터 해놨다. 100연 100 다 실패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상 개헌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예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의 역량과 헌법의 이상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개헌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의 집권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이제 때가 왔다 해서 개헌 너무 서두르면 그만큼 또 엄청난 부작용, 후유증을 낳게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